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전 세계 이제 극우 열풍과 관련해서 미국의 지금 극우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극우파들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자, 미국에는 백인 중산층 계급이 무너지면서 이제 저런 미국의 극우가 태동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이 극우가 득세하는 데는 이 유럽 젊은 청년들 부분이 좀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이 크게 좌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원인은 너무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경제 위기로 촉발되었었는데, 한데 이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거의 뭐 수백 년 계속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지금 현재 극우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죠. 극우적인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게 정당화되지 그렇죠.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극우 정당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펜 국민전선, 이거는 72년도에 이미 결성이 됐었고 2001년에 이제 마리 르펜이 받으면서 그간에 약간의 변신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경제 위기가 증폭될 때마다 유럽에서는 극좌 극우 정당들이 준동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극좌는 일부 국가에서 보이긴 한데 유럽 전체로 봐서는 극우 세력들이 강하죠. 네, 극우 세력들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 다만 한 가지 극우 정당이 제1당으로 정권을 잡은 나라는 강대국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대국주의는 없고 이제 동유럽이나 이 변두리에 그런 현상이 일부 생기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극우 세력이 이제 유럽에서 득세해 가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됐다고 보면, 그렇죠. 점점 극우 세력의 이 기성 정치에 대한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세페 콘테입니까? 네, 그 사람이 일종의 극우 정당과 비슷한 이 포퓰리즘 정당의 대표잖아요. 오스운동 등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유럽 같은 경우는 제1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 국가에서 2당 내지 3당이 다 극우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서구 사회로 생각하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도 극우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좀 잘 사는 축에 속한다라는 안정된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가 지금 한때 집권도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학님 말씀하시는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북유럽 국가들이 극우가 득세하고 그리스니 포르투갈이니 스페인이 있고 남유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극자가 조금 예전에 이제 돈 뜯어먹겠다는 극자들이 아직까지 판을 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마 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소위 말해서 이상 국가 그런 신화 이미 90년부터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도 경제계를 극복하기 상당히 힘든 상태고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제조업도 북구 유럽이 별로 그래 변변찮은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살아나온 걸 보니까 특허권이 어마어마하더만요. 지재권 특허권 가지고 가만 앉아서 받아먹는 거. 그게 아마 미국하고 유럽, 일본 다 합치면 전 세계 7, 80%는 좀 자유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좀 나태하게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왔다는 건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위기 부닥치니까 극우 정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극자 극우가 나타나는 거는 조직화되지 못한 어떤 개인들과 집단들의 허무주의가 작동한 게 아닌가. 근데 허무주의가 나오면 정교한 정치 프로그램이라는 거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막가자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보수당, 기민당 같은 유해, 방금 공화당 같은 유해 정당이 유럽을 이제 쭉 이렇게 중도 우파가 잡고 또 그 반대축에 이제 사회당, 노동당 이제 이런 정당들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3인당.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교차적으로 집권하면서 때론 연정도 하고 비슷하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 전후에 한 70년을 집권해 왔는데 이 둘이서 주고받는 그런 이 형태에 대한 반발이 유럽의 이제 서민 대중들을 중심으로 크게 터져나가. 기득권은 그게 좋아요. 유럽의 그것도 재벌이나 돈 있는 가문이나 금융 자본가들은 그게 좋은데. 근데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보면 런던을 제외한 맨체스터라든지 요크라든지 요런 쭉 변두리에 있는 영국 도시들이 거의 반 EU로 돌아서면서 브렉시트가 됐고 프랑스도 보면 지금
이 노동자 계층 중에 프랑스 노동자는 전부 좌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이 같습니다. 상당히 또 있고 예, 독일에도 예. 보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일을 위한 대안입니까? AFD입니까? 네. 뭐 그 흐름이 커지다 보네. 그 세 나라만 봐도 예. 대충 그렇고 오스트리아는 뭐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거구가.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 주요 국가들 유럽의 영독불 3개국이 소위 말해서 노동계급이 6, 70년까지는 굉장히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자본가들의 어떤 횡포도 있는 게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유럽 자본가 이런 식으로 대처했거든요. 너가 만약에 이렇게 무모하게 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내일 모레 다량으로 외국 노동자를 끌어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더 이상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 노동자들에 대항해서 노동계급들이 이 주요 3국에서 급속하게 보수화, 국수지화 됐다는 현상이 재미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우가 잡든 좌가 잡든 결국에는 유럽, 서유럽 정책이 지금까지 지난 50년간 비슷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하층민이나 중산층의 염증을 내기 시작한 거죠. 너가 이걸 기득권 아니냐. 정권이 바뀌는 것 같고 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건 똑같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어떤 피로감, 좌우 연정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노정돼서 그게 경제 위기와 맞물리게 되면은 그건 노선으로 갔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꽉 짜여져서 네. 그래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사회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거구가 좀 득세를 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권은 못 했지만. 네, 네. 그래서 보면 네덜란드의 이 꽉 짜여진 사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해서 삶의 조건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해요. 중산층 이하의 삶의 조건이요. 거기도 네덜란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저희들 경제위기 왔을 때 가장 먼저 저희들 도와주겠다는 나선이 네덜란드에 있거든요. 그때 그 필립스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네덜란드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도와주러 많이 왔었는데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민이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 불법 이민을 다 포함해서 네덜란드도 제가 살아봤을 때 인구의 10%가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2000년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범죄율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금 도둑, 네. 복지 날치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난 수십 년간 힘들어 이뤄왔던 그 소득, 그 복지체들 얘들이 다 까먹고 있다. 그런 거는 뭐 그거들이 선동하면 언제나 먹히죠, 그런 거는.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당이 지금 자유당이라고. 자유당이 거부당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집권당과 비슷하게 하던 노동당이 완전히 폭망을 해버려가. 그 사실은 그게 제1당이었는데, 네덜란드에서 말했던. 예. 그래서 완전히 폭망하고, 이제 극자가 좀, 이제 그 다음에 따르고 있고, 이러면서 네덜란드 정치도 극단적인, 네덜란드 사람같이 꼼꼼하고 촘촘한 사람이 없는데, 거기도 지금 극우가 득세하고, 극자가 또 따라가면서, 이 완전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독불 주요 상계국의 노동계급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보수화되면서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두고 외국 노동자들 유입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당에서는 노동계급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노동계급의 일부가 사실은 기존에 자기들 옹호하던 좌익정당보다는 극우 정당을 찾게 되죠. 근데 이 삼국뿐만 아니고 소장님 말씀하신 네덜란드라는 그 북구 제국, 뭐 오스트리아는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그게 아마 거의 요원의 불길처럼 쭉 번져갔었는데 결국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우 세력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미국과 달리 유럽에는 소위 말해서 이 초국가주의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 이민을 갖다 반대하겠다,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 세계 30몇 개 공통으로 적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한 나라에서 극우가 지배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급작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극우하고 극자가 거의 공이 이유를 반대를 해요. 독일도 뭐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 공이 유럽의 파퓰리즘은 이 이유를 반대하는 형태로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띄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타겟을 잡기가 제일 쉽죠. 그러니까 반이유. 소위 말해서 그 이유 스케티즘, 이유 회주의라는 게, 회의론자라는 게 지난 30, 40년 동안 쭉 배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경제 위기가 만연화되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 반이유 또는 이유에서 탈퇴하자는 움직임.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영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유의 진출은 극우 정당 1위더만요.
EU 의원들은 따로 맞습니다. 뽑는데 영국은 거구 정당이 당도 2000 제대로 없는데 1등 해버렸어요. 2014년에 선거가 있을 때 그거 약진했는데 2018년에는 완전히 유럽을 장악했어요. 유럽은 장악을 50% 정도. 예. 그래서 EU를 해체하기 위한 사람들이 EU 의원들이 다 돼. 자기 나라 선거에서는 안 되는데 양당이 밀려. 맞습니다. EU 의원은 장악하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자, 이런 그래 유럽의 거구들의 이제 발언이 나라마다 좀 다르게 일어나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이제 브렉시트가 통과되면서 영국이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안 가본 길을 또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존슨 총리가 EU하고 거의 합의를 했죠. 이제는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돌아올 걷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환영하는 입장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런던이 금융의 중심지였는데 세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돈들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하층민이다 중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더 이상 파키스탄인들 꼴보기 싫다 우리 동네에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처음에 조선족들이 들어왔을 때는 편리한 게 있었죠. 값싼 노동력으로 재미도 있고 우리말 살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 문제는 아닌다는 식으로. 자 그럼 대림동에 땅값 올라갑니까 지금? 그렇지. 안 올라가지래 되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키 애들이 많은 지역엔 땅값 안 올라가거든요. 독일 사람들 다 이주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영국은 그 이민 문제 이게 가장 큰 걸 할 수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꽤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자마자 그 마르세유에 그 아랍계 사람들 집단 수용한 데보다 거주하는 데서 폭동함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뭐 제일 세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사회 문제가 됐던 게 2015년에 샤를리 앱도라고 그 만화가 만화가인데 거기에서 마호멧을 갖다가 좀 모욕적으로 하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만화가의 행위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계 3대 종교에 지금까지 수천을 이어온 그 종교의 어떤 그 신성한 인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 만화로 희화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살해를 당하죠. 살해를 당하면서 완전히 프랑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휙 돌아서 버렸고 그래서 프랑스 같이 어떤 좌익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 마리 르팽이 지당 국민 전선이 30% 이상을 먹었다. 그리고 본선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정말 센세이셔널 했고 아마 그쪽에서 중도 우파를 하긴 좀 그렇네요. 지금 마크롱 아마 그 사람을 발굴을 못 했으면 마리 르팽 극우파 자세가 상당히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아슬한 순간까지 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보면 지금 그 공공장소에서 이 이슬람을 표방하는 그런 옷차림을 못하도록 지금 차도로나 이런 걸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전통 기독교 사회가 해체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또 갑자기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프랑스 사회에서의 테러 그리고 또 뭐 이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폭동 벤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범죄 이런 부분 때문에 프랑스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어 가는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요. 제가 볼 때 프랑스가 극우파가 한 5년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집권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마크론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한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의 좌익 포퓰리스트가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아주 고소득자였더만요.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인수 합병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 50억을 벌었어요. 생리적으로 좌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구 정당을 꺾으려고 일부러 공화당에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 저 자본가들이 내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지배적인 언론의 이야기 같고, 심지어는 극우하고 내통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지금 좌나든 중간 우익 인사 내봐야 대통령이, 총리가 안 되니까, 극우파가 약간 양보할 테니, 마크롱 네가 들어가서 그 온건한 정책 쓰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우파로 되돌려주기 바란다. 뭐 그런 식인데, 특히 외국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 톨레랑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거. 그게 소위 말해서 프랑스 문명의 척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이런 국면 같으면 프랑스에서는 톨레랑스 기다기 힘들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그 노란 조끼를 보면 그건 또 프랑스의 오리지널 백인 저소득층들이 마크롱 정책에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나가 폭동으로 막
전역에 번져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보면 좀 상당히 편협한 이해관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르고 있던 복지 시스템 그거 갖다가 이 수정하려고 하니까 받고 있던 돈의 액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떼먹고 일난 건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뭐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마구잡이로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마크롱을 볼 때는 이 세계화주의자의 네. 앞잡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융자본가의 예, 앞잡이다. 이렇게 예, 예.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참 이게 독일은 나치라는 이게 그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보니까 제가 독일 한 5년 살면서 어떤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냐면은 우파가 조금 강력한 노선을 걷게 되면은 이 좌파나 중도파들이 자꾸 히틀러를 나치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일종의 라벨리즘이 그렇죠. 우리 예컨대 뭐 5.18, 뭐 세월호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파가 중동화가 상당히 힘든 현상인데 공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나치 국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독일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장당이 안 됩니다. 예, 장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 이런 걸 보면은 그 속성은 네오나치와 굉장히 유사한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정책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건 보면 어떤 극우적인 내용도 있고 어떤 거는 보면 또 굉장히 좌파적 성향까지도 가지고 어떤 거는 뭐 중도 현재 있는 그 연립 정권과 이렇게 계속 이제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정당도 있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힘들죠. 중도층을 확실히 끌어 안으려면은 너무 이렇게 극우 이데올로기를 겉으로 표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극우들을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면 네오나치처럼 생각하는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현실에 적응해가고 스페인에서도 얼마 전에 선거에서 극우가 상당히 득세를 했는데 득세한 원인이 이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공약을 내세워가 주택 정책을 지금 득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페인 극우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표방해서 표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보면 이제는 극우 정당이니까 우파적인 정책을 내세울 거다 또는 그 반대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라별 이슈에 따라서 적응해가는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그 정당의 가치를 보고 그게 가냐 우냐 구분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럽 쪽은 아직 워낙 그 노조의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극우 정당이 세력을 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는 지금 태도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자. 이탈리아를 한번 보세요. 한때는 좌파가 강했고요. 이탈리아 그렇죠. 무솔리니 맞습니다. 좌파 노조 뭐 이런 농민 전통이 강했는데 이탈리아도 지금 보면 포퓰리즘 그것도 아니면서 포퓰리즘적인 정당 오성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그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정당들이 지금 덕세가 이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이탈리아 정치. 그래서 이게 독일 경제 구조하고 달리 이탈리아는 보면 대국이긴 한데 그 GA에서 들어가는 대국이긴 한데 사실은 경제 구조를 보면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야금야금 다 갉아먹은 것 같아요. 시작해서. 그래서 왜 초창기 왜 이탈리아에서 가장 확진율이 높았거든요. 밀라노 중산에서 중국이 워낙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지금 현재 아주 급속한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그 황인종에 대한 어떤 혐오, 그리고 과거에 뭐 무솔리니 아니더라도 그 이후부터 좌익과 대립하면서 계속해서 그 긴장된 순간들 대기 경험했던 극우 정당들이 그런 걸 갖다 뭐 선거 국민들 표를 얻지 않나라고 싶은데 이 결국에는 아까 스페인 그 극우 정당에 의해서도 보듯이 지금 앞으로 유럽 정당을 보면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 좌우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선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반이유를 표방하는 거는 분명하고 네 맞습니다. 또 반이유 속에서 핵심은 반난민, 반이민.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일자리를 이 저임금 외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뺏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복지 비용, 지나친 복지 비용, 그것도 이제 이민하고 관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부, 이런 거는 거의 공통점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방향은 기본적으로 극자든 극우든 이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럽 같은 사실 유럽이 좀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계급 사회에 순응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그것도 계급 세습이 대체로 이루어지잖아요.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으로 가고 몬산집 몬산 사는 게 계급 상승이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미국에 이민 간 우리 교포들 캐나다나 예. 벼락부자 되는 사람 많거든요. 많죠. 정말 한 막 삐까뻔쩍한 집 살고 가지고 살고 머리 잘 써서 출산한 사람도 있고 정말 20년 동안 혹독하게 일해서 중산층 또는 상층의 입구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유럽에 들어보신 적 없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신분 상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 그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보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노동계층을 위하고 빈자를 위하는 정도 같은데 결국에는 그 노동계층이 그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노동계층에서 중산층의 상추를 못 올라오게 만드는 억제 기제입니다. 너는 거기서 살아라. 그렇죠. 예. 돈 줄 테니 다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대신에 노조는 좀 약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좀 어설픈 사회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지금 그 유럽의 네, 극우 맞습니다. 운동의 배경에 네, 포퓰리즘에 자리 잡고 있다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민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인구 이동의 문제, 이게 그 쉔겐 조약이라는 게 198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EU가 완전히 이제 정치 경제로 통합되기 이전에 좀 더 EU 내 국가들 시민들의 어떤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하면 경제 성장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나이반 생각을 출발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아랍이라든지 또 난민들 유입하게 되는 뭐 거의 하나 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은 영사나 어떤 법률 체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안보의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20세기 초반부터. 예. 특히 유럽에서는 이민은 안보 문제다.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이 좀 약합니다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메르켈은 난민 문제 때문에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태거든요. 자, 거기다가 유럽이 지금 저성장이 거의 고차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차가 되고 이러니까 복지가 유럽이 지금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서 복지 수준을 좀 줄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북유럽부터요. 예, 맞습니다. 그 속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K자형 양극화가 유럽에도 지금 무려 닥치니까 유럽이 이런 저성장에 그다음에 과도한 복지에 또 과도한 그럼 당연히 세금 그리고 여기 코로나로 인한 K자 양극화까지 가게 되니까 유럽이 지금 이 자신들의 그 미래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가장 또 골치 아픈 문제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뭐 전통적으로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가는 이슬람이 거죠. 들어.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큰 가장 아마 경제적인 요인 외에 가장 두 번째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 중산층은 애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슬람은 계속 마구잡이 해놨거든요. 예.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50년 뒤가 되면은 유럽에서 기독교 인구를 이슬람 인구가 능가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공통분모를 이루는 어떤 기반들이 약화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와서 그렇거든요. 저희들 10년 전에 한때 그 브릭스라는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인도, 러시아, 뭐 그다음 신흥 국가들 거기에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런 가지 붙어가지고 이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그 확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한 30년 짧게 잡은 20년이 되면은 이 7개 국가가 만들어내는 GDP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거나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기독교 어떤 서구문명, 사회 계몽사상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중거틀을 가지고 있던 서유럽의 어떤 문명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음모론자들은 거기에 당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건 자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부분 아니고 거의 뭐 인류학적으로 하던 그런 위기 현상이 아닌가 그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 점점 백인들 오리지널 그 백인들이 숫자로 몰려가고 그리고 하층을 차지하는 이슬람이 늘어나고 흑인이 늘어나고 그 속에서 테러나 범죄는 해서 지금 벨기에 같이 중앙 국가의 장악력이 약하고 다문화 다 어느 국가가 지금 벨기에에 거의 이슬람이나 흑인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벨기에 일부 지역들을 개토화시키면서 중앙에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전번에 프랑스에서 테러한 놈들이 전부 벨기에로 도망가가 거기에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경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벨기에에서 발생하는 그 강간 사건의 60%를 무슬림들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거구파들이 준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그러는데, 이 미국과 달리 유럽 현상, 지금의 거구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소장님이 이게 막 반이유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 나올 거다 하는 게, 결국 그 여러 개 이질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하나의 법 제도 아래서, 하나의 경제 정책 아래서 이유란 걸 만들었는데, 이게 초국가주의 가장 이 상태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유란 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화폐까지 공통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때 유로화를 쓰면서 결국에는 이게 조만간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영국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유를 이루고 있는 3대 중에 아마 프랑스나 독일 그 중에 한 나라만 떨어져 나온다면 이유는 아마 자동 붕괴되는 거는 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북미 대륙이나 유럽이나 지금 제조업이 상실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인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게 변수가 아니고 앞으로는 상수가 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됐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질병이 전 세계에 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로지 값싼 임금 때문에 중국 자본을 의존할 게 아니라 약간의 경기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물건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만들고 웬만한 제조업은 인구 규모가 되면 유지해 가고 인구 규모가 안 되는 나라들은 연합체를 만들어서라도 분산해서 가는 방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제가 볼 때 저는 10년 안에 EU가 해체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유럽이 저 이슬람이나 외부 이민 난민들의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마다 정치 체제가 극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때는 극우들이 이제 그 세력에 대한 추방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유럽 자체가 한번 인종 정리를 하는 사태를 겪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단을 내린다면은 상당히 이제 뭐 처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난민 문제, 이거는 조정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유럽의 특정 국가가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난민 쿼터라든가 이민 받아들이는 규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제조업을 뺏기면서 중국 자본에 잠식당하는, 특히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기간 상업까지 전부 중국 자본 독식한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저비용 그거는 얽매일 것이 아니라 EU 개개의 국가 또는 EU 집단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도 제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소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이 중국 자본과 경쟁하면서 그간의 GDP가 쇠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미국이 지금 중국 상품 경쟁하는 건 없거든요. 참 싸구려 제품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어떤 무슨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그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내서 미국과 경쟁해서 미국의 GDP가 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유럽에도 이런 점을 잘 지으셔야 분명히 틈새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싸구려 물건은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술 축적에 근거해서 지적권도 있고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이어나간다면은 지금 같은 위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그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정치적으로 빨리 이렇게 되면 좀 변화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혼란이 짧을 거고, 그걸 정치적 대립으로 몰고 가면서 빨리 정리를 못하면 상당한 기간 유럽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사실은 뭐 위기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가 아는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가 어제 오늘 그 포퓰리즘의 근원이 다 그 사회에 내재된 경제나 인종적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혼란이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좀 이 선제적으로 패러다임을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게, 북미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소위 말해서 노동계가 사회 하층에 이제 우경화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 민노총이나 어떤 노동계급 자체가 우경화된다, 그건 단신인데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외국에서 구입되는 노동자들한테 계속 자기들이 이해가 침탈된다고 한다면 민노총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